자, 지금부터 이제 행정개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개혁. 이 개혁은요, 개혁은 선택인가요? 필수인가요? 우리의 뉘앙스는 필수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개혁하지 않으면 도태되는 거죠. 그러니까 개혁이라는 방향이 우리가 앞에서 봤던 보수적 방향일 수도 있고 진보적 방향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이런 거잖아요. NPM을 도입할 때는 행정개혁이 보수적 방향의 행정개혁이 이루어진 거라고 보면 돼요. 그러잖아요.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때로는 진보적인 방향의 개혁이 이루어지기도 하죠. 그러니까 개혁이라 하면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진보적인 느낌을 딱 주지만은 그러나 또 이제 그 방향성이 이쪽으로 갔다 이쪽으로 갔다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이 개혁이라고 하는 게 꼭 이게 진보의 아젠다만은 아니고, 우리가 이제 이거 뭐 좀 더 개선해보고 나은 방향으로 모색하고 가려고 하면은 개혁이라는 게 선택이 아니라 필수겠다. 이런 뉘앙스예요, 여기 안에. 예, 다 그런 뉘앙스이고, 이제 그렇지만은 개혁이라고 하는 게 이게 때에 따라서는요, 때에 따라서는 극심한 저항에 부딪히기도 해요. 자, 행정개혁이다 그랬을 때, 근데 최근의 느낌은 아무튼 이게 어떤 식으로 가고 있냐, 이 정부가 거버먼트 했던 것에서 이제 벗어나서 요거를 갖다가 이제 거버넌스로 넘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시장의 고유의 기능, 시장의 역할, 이런 것들에 더 주목하는 성향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 겁니다. 그런 방향으로 이제 가는데, 이게 있잖아요. 국내자에 의한 개혁과 국외자에 의한 개혁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국내자에 의한 개혁과 국외자가 주도하는 개혁이 있다. 국내자가 주도하는 개혁은 기본적으로 요거는 있잖아요. 조직 내부의 사정에 정통하겠죠. 조직 내부 상황에 대한 파악이 쉽다. 잘 돼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죠? 네. 내부의 어떤 상황을 파악하는 게 좋고, 그렇기 때문에 개혁의 이제 구성원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리고 개혁의 현실성이 있죠. 현실성이 있어요. 하지만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개혁이 좀 본질적 개혁은 좀 어렵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형식적이고 소극적 개혁에 머무를 가능성이 많죠. 제가 요 타이밍에 이제 우리나라 지금도 화두인데, 검찰 개혁. 검찰 문제가 많아, 이게. 실제로 우리 국민들 대다수가 그건 알고는 있잖아요. 다만 그것을 이제 뭐 지지하는 정치 세력이 어느 쪽이냐에 따라서 이제 지금 현 정부가 하는 검찰 개혁이 맞냐 틀리냐에 대한 이견은 국민들 사이에 좀 있을 수는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은 다 같이 이제 공감하는 바인데, 그 검찰도 그걸 알아갖고 국민 여론이 안 좋으니까 자체 개혁을 해보겠다고 막 했지만은요, 안 돼요. 잘 안 돼. 왜냐면 내부 속사정은 잘 알잖아요, 자기들이. 내부 속사정은 잘 알고, 그러기 때문에 또 그 안에서 반발심을 줄여가면서 현실적인 어떤 대안들을 모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은 국민 눈높이 안 맞아. 왜냐면 자기네 조직의 틀을 하나도 일도 건드리지 않은 상태에서 신용을 하는 거죠, 거의. 우리가 볼 때는. 그러니까 자기네들 안에는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변화가 있었다 할지 모르지만은, 국민들이 체감하려면 엄청나게 이 충격파가 그냥 빡 와야지 국민들이 그나마 아예 개혁을 하나보다 이렇게 이제 느낄 텐데, 그런 부분들이 미약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건 국내자에 주도되는 개혁은 거의 그래요. 거의 그렇다고 보셔야 돼. 특징이야, 그게. 어쩔 수 없어. 근본적으로 흔들 수가 없어, 그 조직을요. 그래서 형식적 소극적 개혁에 머무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거 뭐 제대로 된 개혁이라고 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뭐 이렇게 이제 보여져요. 이 국외자가 하는 개혁은 대신에 어떠냐면은 이게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아주 구조적인 개혁을 할 수가 있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구조적이고 본질적인 개혁에 접근할 수가 있다.
이런 거를 시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바깥에 있는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다 막 칼질해 버리는 거예요. 내부 사정이 어쨌든 저쨌든 이런 거 고려를 잘 안 한다는 거죠. 그죠? 이런 이제 개혁이 가능합니다. 아주 본질적인 개혁을 할 수 있다. 근본적 개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장점입니다. 하지만은 여기에 또 문제점은 뭐냐면요. 저항이 굉장히 극심하다. 저항이 극심해지고요. 저항이 극심한 속에서 어떻게 했어요? 이 저항이 극심한 속에서 구계자에 의한 개혁이다 그랬을 때 저항이 극심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또 이제 이게 내부 사정을 잘 몰라갖고 헛다리를 짚을 수도 있기는 해요. 그죠? 그래서 이제 내부의 이제 상황에 대한 불고려,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기는 해요. 서로 이제 장단점이 이런 정도로 크게 엇갈린다 라고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현실적으로 성공 가능성이 조금 떨어지는 거, 이런 거는 분명히 있어요. 엄청 시끄럽고 파열음 나고 뭐 그렇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검찰 조직에 지금 법무부 장관이나 이런 쪽에서 개혁을 바깥에서 시도하는 셈이에요. 국회도 그렇고, 국회도 공수처법 통과시키고 뭐 이렇게 가다 보니까는 정면 충돌이죠. 그 과정에서 조국 사태도 벌어지고 그런 거 아닙니까? 솔직히 우리가 까놓고 얘기하면. 조국 그때 막 되게 막 불공정하다, 비리다, 되게 시끄러웠지만은 실제로는 뭐 그게 지금 재판 과정에서나 뭐 보면 그러니까 요란했던 거에 비하면은 좀 경미하게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지금 재판하는 게 그거잖아요. 엄마가 다니던 학교, 대학, 지방대에서 표창장을 줬는데 그걸 위조했다 안 했다, 이거 가지고 뭐 난리인데, 그게 나라가 뒤집어질 정도의 일인가? 이게 생각해보면 만약에 그거를 위조했다 손 치더라도 그것이 그저 학내 표창장인데, 그걸 이제 공방은 이런 거잖아요. 공방 안 했다는 거고, 근데 만드는 걸 총장이 직접 다 만들어서 자기가 도장 안 찍으니까, 그러니까는 그 아래 선에서 이렇게 했던 건데 그게 왜 내 허락도 안 받고 했냐, 뭐 이래서 문제가 되는 거지. 실제로 보면은 그 대학 교수인데 무슨 뭐 학부모가 한 게 아니라, 그래서 그거는 정권을 위임받아서 하는 형태도 많았다고 하고, 아무튼 그런 공방이야. 그 이걸 가지고 나라가 이렇게 뒤집어져야 될 정도인가 생각해 보면은 그 본질은 뭐예요? 구계자에 의한 개혁에 대한 저항이에요. 그 측면이 굉장히 크게 작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있잖아요. 만약에 그런 잘못이 있더라도 그런 잘못에 대해서는 잘못대로 처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온 집안을 샅샅이 뒤져가지고 일가 친척까지 다 뒤져가지고 뭐 그 유탄 맞고 그 동생 구속되고 그죠? 동생 구속되고 아내 구속되고 난리예요. 그런데 그게 왜 그럴까? 왜 그렇게까지 갔느냐? 이게 거기다가 이제 국민들한테 좀 먹힌 것도 있죠. 이게 불공정하다. 뭐 쟤네들은 금수저 집안이어서 애들이 했다. 그건 논점 일탈이야, 사실은. 그거는 별건이야, 별건. 별건이라 그래. 그건 별도의 상황인데 그걸로 막 이렇게 뭉개가지고 장관직 수행 못하게 해서 내보낸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측면을 또 보자면은 이제 그게 이런 저항의 일환이지 않겠냐는 거고, 이번에 가 있는 법무부 장관은 세지. 세. 전에 그 법무부 장관은 개혁적 성향을 가진 학자였다면, 지금 가 있는 사람은 여당의 당대표를 지낸 5선 국회의원인데다가 대선 후보급 반열이에요. 서울시장 내지 뭐 대선 후보 뭐 이렇게 거론되는 그 유력 정치인인데다가 그러니까 산전수전 공중전 뭐 다 겪었고, 그러니까 노련하죠. 정치적으로 노련하고, 그런데 판사 출신이야. 판사 출신이야. 그러니까 이것도 구계자에 의한 개혁인 거예요, 지금. 그렇게 들어가서 지금 검찰총장한테 어제도 뭐 지시를 했죠. 야, 너네 가족이 연루된 거 있던데 그거 넌 손 떼라. 총장 너 손 떼라. 그리고 이번에 뭐 펀드 사기 사건 이거 봤더니, 야, 니네 뭐 너 측근 검사 애들 뭐 거기서 술 먹고 뭐 그랬냐? 야, 너 손 떼라. 이렇게 해가지고 나서는 건데, 이게 원래 우리가 어떻게 됐었냐면, 수사는 검사가 알아서 하고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보다 공식적으로는 낮은 자리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전권을 행사하고, 실제로 그 법무부 장관은 검사 출신 중에 검찰총장보다는 선배
가 있지만은 그러니까 사실상 실권은 이쪽에다 주고 형식적으로 법무부 장관이 있는 정도 같은 느낌 이거였는데 이거를 최초로 흔든 게 노무현 정부예요. 노무현 정부 때 젊은 판사를 판사 출신의 젊은 변호사, 여자 변호사.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최초야, 그게. 그 검찰 출신이 아닌. 그 사람 법무부 장관으로 앉혀가지고, 그래가지고, 아까 그 이장 출신 저기 장관 시킨 거랑 그 두 개가 너무 파격이라고 그때 막 난리였거든요. 그래서 검사들이 조직적으로 그때 덤벼갖고 대통령한테 평검사와의 대화 이런 걸 한 거예요. 대통령이 그때 그렇게 생각한 거지. 그래도 이 개혁을 하자고 하니까 소장파 이 검사들은 물들지 않았으니까 얘네는 그래도 토론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얘네들을 동력 삼아서 개혁을 해보자. 그래서 평검사들을 불러다가 앉아가지고 이제 공개 토론을 한 거예요. 생중계로. 근데 얘네들이 와가지고 대통령 여기도 모욕하고 대통령 뭐 형 비리 뭐 이런 언급하고 대통령 대학 안 간 거 가지고 힐난하고 이랬다니까요. 얘네들 그러니까 머리에 똥이 들은 거지. 그 얘기를 한 애는. 검사 다 나쁜 사람들이 아니고 검사 대부분 다 좋은 검사들이 훨씬 많겠죠. 그러지만은 거기에 나온 검사들은 좀 아니더라고. 그런 애들만 보냈나. 그래가지고 대통령한테 학벌 가지고 하고 지는 학벌이 좋다 이거겠지. 어? 너무 유치하고 너무 못나지 않았어? 너무 못났잖아. 거기서 일부러 그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대통령을 주눅들게 하려고 하는 거지. 그런 시도지. 예? 그래서 그때 나온 유명한 저 얘기가 이쯤 되면 막가지 하는 거죠? 이게 유행어가 될 정도로 너무 이제 참다가 이제 대통령이 그리고 보이나? 평검사가? 진짜 되게 흥미로운 장면을 본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국민들이 느낀 거는 야, 검사 조직이라는 데가 저런 정도의 위세구나. 라고 하는 거를 좀 느끼게 됐죠. 그 다음부터 갈등이 계속 있었고 검찰하고는 노무현 정부하고는 그랬고 노무현 대통령이 현직에서 물러났을 때 그때도 대대적인 수사 완전 저인망식 수사라고 하는데 측근에 뭐에 사돈에 팔촌에 뭐 있는 거 없는 거 다 이렇게 뒤지기 시작했던 그런 게 있어요. 물론 죄가 있으면 찾아서 처벌해야지. 그거는 당연히 맞지만 누군가를 타겟팅하고 이렇게 수사하는 것 이것은 개혁 대상이거든요. 누구 하나를 보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가지고 그걸 갖다 수사 권력을 활용하면 그거는 권력 남용이죠. 그래서 국민들이 그걸 뭐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비위가 있으면 당연히 그거는 뭐 그 성역이 없어야죠. 그건 맞지만은 누구를 콕 집어서 하면은 여러분 자신 있어요? 누구를 콕 집어 갖고 하나 보내기로 작정하면은 보낼 수 있지, 그죠? 예. 예를 들어서 저 같은 사람을 하나 보내려고 했다. 그럼 내가 뭐 평소에 뭐 잘못한 게 뭐 크게 뭐 있겠어? 그런데 해가지고 뭐 과속딱지를 몇 개 끊었는데 이렇게 공중도덕이 떨어진 사람이 장관 할 수 있냐? 내가 만약에 장관 후보자인데 그런 걸로 막 언론을 진지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공중도덕도 안 지키는 놈인데 그거 안 되겠다. 이럴 수 있는 거야. 그럴 수 있는 거야. 가령 뭐 아주 커 보이지 않은 사건도 그렇게 만들어내면 다 만들어내고 그리고 친척을 다 뒤지면은 친척 중에 뭔가 잘못된 거 있는 사람은 꼭 있을걸? 꼭 있을걸? 그러니까는 아무리 나는 공직자로 살기 위해서 나는 안 그러려고 조심하고 살아도 주변을 다 그런 식으로 뒤져가지고 공격을 하면은 그거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수사는 바람직한 수사가 아닌데 그러니까 사건이 벌어지고 그거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되는 거지 사람을 타겟팅해가지고 수사하고 그러면은 별의별 게 다 나와. 그러니까 지금 법무부 장관한테도 아들이 수술 받고 진료 받다가 뭐 자기 휴가를 썼는데 밖에서 전화로 휴가 신청을 했느냐 뭐 탈영이냐 아니냐 뭐 이런 건데 뭐 그거랑 법무부 장관 수행하는 게 이제 그거랑 연관되면 문제지. 전화해서 힘을 써가지고 이제 내 아들만 특혜를 줘라 이랬으면 문제인 건데 아무튼 그런 건까지도 등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별의별 얘기들이 그러니까 공직자니까 그건 또 감당을 해야 될 면도 있긴 한데 어쨌거나 제가 말하기가 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저항의 측면으로만 놓고 보면은 분명히 이건 저항의 연장선상에 분명히 좀 이제 이렇게 있는 측면도 있다는 거 정도를 말하려고 했던 거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 이게 무슨 뭐 정파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개혁을 시도하면 무조건 다쳐. 검찰 개혁은 국회의원도 잘 안 나서요 원래. 국회의원도 뒤져봐.
그러면은 국회의원 장난 아니 정치 자금 같은 걸로 문제 삼고 그러면 작살 나잖아요. 그죠? 요즘에 근데 검찰이 그런 의혹을 받아서 힘을 좀 못 쓰는 거예요. 기획수사? 그 범죄자한테 이 사람한테 돈 줬다고 해라. 이런 거를 획책했다고 의심사는 일들이 몇 개 벌어져서 그래서 힘을 좀 못 쓰는 거지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서 저항을 하는 측면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게 근데 검찰만의 문제냐? 아니라고요.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눈앞에 드러나서 제가 그 사례를 드는 것 뿐이지 이게 실제로 보면 모든 조직이 다 그래. 여러분들이 소속될 조직도 다 그래. 거기도 뭔가 개혁해야 되겠다 그러면요 저항한다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고양시 공무원이 됐는데 고양시장이 딱 등장해서 이 고양시 공무원들의 나태함을 내가 개선하겠다면서 조직을 막 갈아엎어가지고 막 이렇게 파격 인사를 팍 하고 그래 봐. 여러분들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안 가만히 있는다고. 절대로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저항해. 그렇게 하게 돼 있어.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틀이 있고 그 틀 안에서 내가 노력해왔던 게 있는데 이걸 일거에 다 백지화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가만히 있는 게 더 이상한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게. 그래서 그런 저항은 항상 있는 건데 지금 저 이제 한 사례를 그냥 그걸 든 겁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선량하게 정말 열심히 잡범들 잡아가지고 우리 저 치안을 위해서 고생하는 검사들을 욕보일 의도는 전혀 없다는 점. 네, 이런 얘기는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럼 검사는 다 막 정치적이고 뭔가 막 이렇게 그러지 않다. 뭐 대부분의 사람 안 그러. 검사 대부분이 만약에 그렇게 했으면 우리나라가 망했지. 그죠? 이제 그런 면은 있다. 우리가 항상 그 조심해야 되는 게 어떤 집단한테 전체적으로 다 안 좋다 이렇게 하면 개혁이 안 돼요. 이제 지금부터 그 얘기를 할 건데 그럼 이 저항을 어떻게 뚫고 나갈 거냐는 거거든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시도했던 게 뭐예요? 조직에 그래도 검사로서의 공직자로서의 마음이 잘 돼 있는, 그러니까 정치 쪽으로 이렇게 관심을 가져서 이렇게 흘러간 몇몇 검사 뺀 나머지 젊은 검사는 진짜 검사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건드린 거잖아요. 이게 개혁의 한 방법이에요. 근데 그건 실패는 했지만 그렇게 건드려 본 거잖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개혁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 여기에 동기부여를 해주었을 때 따라올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그런 사람들을 등에 업고 개혁을 해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러면서 서서히 이 내부의 구조적인 문제도 좀 타파하지만은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의 행태를 좀 바꿔나가는 거, 이런 것들도 필요하고요. 또 하나의 방법은 관리적 방법으로서 통계치 같은 걸 들이미는 거예요. 통계치나 객관화할 수 있는 자료들 가지고 꼼짝마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네, 뭐 그런 이제 방식들을 가지고서 접근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 여러분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행정개혁과 관련해서 여기서 이제 행정개혁에 관련해서 이 방법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492페이지에 요게 이제 가끔 시험에 나와요. 아까 우리 통제, 행정 통제보다는 덜하지만은 그래도 가끔 또 보이는 주제입니다. 이게 조직 구조적 접근 방법이다 이렇게 했는데 조직 구조적 접근 방법, 구조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 개혁의 하나로 뭘 해요? 공수처 설치하잖아요. 공수처 설치가 되는 것이 구조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과거에는 이랬다고. 대통령들이 검찰하고 친하게 지내면서 검찰들이 원하는 걸 웬만한 건 들어주고 그리고 이제 대신에 정권이 원하는 것도 검찰을 통해서 구현하고. 뭔지 알겠죠? 아니 뭐 측근 수사는 좀 살살하고 말이야. 저 필요할 때 야당 하나씩 혼내주는 거. 이런 거 해가지고 이슈 한번 싹 전환하고 이런 것들을 결탁해서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일부 정치 검사들은 거기에 결탁해서 윗사람이 날 이뻐해주면 내가 뭐 검찰 내에서도 높은 자리 갈 수 있지만은 그만뒀을 때 뭐 국회의원 공천을 받는다든가 뭐 여러 가지 것들 기대하는 거죠. 그래서 그건 결탁관계였어 사실은 우리나라가. 결탁관계였던 것을 이제 끊어내고 있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뭘 떼어낸 거냐면 공수처는요. 시민사회가 이건 수십 년 동안 주장했던 거거든요, 이게. 근데 여기서 뭘 떼어내냐면 권력 비위나 검사 내부의 문제와 관련된 수사 이런 것들은 현 검찰 조직이 하지 말고 요거에 투 조직을 만들어서 투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그걸 전담하게 하자 이렇게 한 겁니다. 그게 이제 지금 이제
이제 눈앞에 와 있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하는, 이건 조직 구조를 바꾸는 거예요. 자, 또 너무 또 검찰만 또 가지고 또 얘기하면 좀 그러니까 딴 얘기를 들어보면 유민봉이라는 학자가 있어. 유민봉이라는 행정학자야. 여러분들 그래서 교재를 어디 다른 걸 뭐 참고서 같은 거 보면 거기에 뭐 박스 해가지고 뭐라 써있고 유민봉 뭐 이렇게 써있는 거 많아. 여러 개 나와. 그냥 행정학자로서는 좀 그래도 좀 그래도 꽤 이름이 있는 분인데, 이분이 박근혜 대통령 때 청와대에 들어가요. 청와대에 들어가. 나중에는 국회의원도 한번 하고 이번엔 출마를 안 하고 그냥 끝냈는데 국회의원도 한번 하셨어. 근데 이분이 청와대에 있을 때 세월호 사건이 터졌어. 세월호 사건이 딱 터지니까 요거로 한 거예요. 조직 구조적 접근의 개혁. 그래서 국민들한테도 보여지는 것도 너무 좋잖아요. 이거는. 이거 세월호는 박근혜 정부에서는 진짜 치명타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생중계가 되는 와중에, 생중계가 되는 와중에 한 명도 구조 못했다. 이거는 치명적인 거예요. 그 무능함의 상징처럼 돼버린 거라 이 부분을 개선해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그때 그 이제 행정학자 출신의 이제 수석비서관을 하고 있었는데, 차관급 수석비서관을 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주도해가지고요, 조직구조적 접근을 해가지고 이거를 그때 이제 바뀐 게 뭐가 있냐면 인사혁신처가 생긴 거예요. 공무원 인사 문제를 따로 별도로 관리해야 되겠다. 공무원들이 나중에 은퇴하고 어디로 가냐면 그 회원협회 같은 공직유관단체에 가가지고 거기랑 그 사기업하고 짝짝꿍이 돼가지고 말이야, 해피야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해수부 출신의 관료들이 다 망가뜨렸다 이거. 그래서 그거 개선하려면 인사권을 따로 중앙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그걸 물론 행안부가 하고 있었지만은 그거를 좀 떼가지고 별도로 인사관장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국민안전처 같은 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총리가 직접 챙겨라. 그래가지고 소방청하고 해수부 밑에 있는 해양경찰청을 떼다가 합쳐가지고 국민안전처라는 걸 만들었었어요. 그리고 원래 국무총리 밑에 처장은 차관급이잖아요. 근데 그 국민안전처는 장관급으로 이래가지고 만들었었지. 이런 게 조직구조적 접근이에요. 조직구조적 접근 됐죠? 이런 개혁을 한번 시도를 해보기도 했다. 예. 근데 뭐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아시다시피 국민안전처는 없애고 다시 거기에 소방청하고 해양경찰청은 원대에 복귀했고, 그 다음에 인사혁신처는 그대로 남았고, 그죠? 이렇게 됐죠, 이제. 그 다음에. 아무튼 이게 조직구조적 접근 방법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도 어떻게 했어요?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도 중소벤처 기업부를 만들어서, 그래서 요거 이제 그 기능상의 어떤 강화, 이런 걸 시도했죠. 물론 그건 뭐 행정개혁하고 조금 거리가 멀지만은 아무튼 이게 구조를 바꾸면은 개혁에 관련된 효과도 낼 수 있다. 두 번째는 관리기술적 접근, 아까도 말했지만은 과학적 통계기법 같은 것도 활용해가지고, 그런 걸 가지고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통계기법 같은 거 활용해가지고 그걸로 딜이 미는 거예요. 할 말 없게 만드는 거죠. 할 말 없게. 뭐 예를 들어 뇌피셜로 우리가 지금까지 일 잘하고 있고 이게 성과가 좋다라고 주장할 때 개혁가가 뭘 하면 되냐면 준비 자료 딱 해가지고 성과가 안 좋았어 이렇게 들이밀면 개혁이 돼. 요거는 스토브리그라는 드라마를 보신 적 있어요? 혹시 그런 드라마 알아? 그 야구 드라마인데 그 야구랑 무관한 다른 스포츠단을 운영했던 사람이 설정이 그래. 야구단에 들어와서 만년 꼴찌를 하는 구단인데 여기 들어와서 개혁을 하는 거예요. 조직을 개편하고 팀 개편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프랜차이즈 스타가 되어 있는 가장 잘 치는 야구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를 딴 팀으로 보내버려. 근데 그 안을 단장이 발표했을 때 여기 구성원들이 다 말도 안 된다. 그 선수는 잘하는 선수고 그 선수밖에 없다. 우리 팀에는. 다른 사람은 잘하는 사람도 잘 없다. 그 선수가 중심이다. 이렇게 하고 있어. 근데 이 사람이 뭘로 이제 설득을 하냐면 팀 승리 기여도 이런 거를 막 만들어 와. 야구는 원래 그런 통계를 잡아요. 팀 승리 기여도, 이 선수가 개인 기록은 좋을지 모르지만 중요한 순간에는 헛방이다. 중요한 순간에는. 이런 것들을 실제로 보여줘요. 보여주고 설득을 해. 그러니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 맞는 얘기 같네. 이렇게. 그래서 너무 이 선수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데 이 선수가 너무 중심으로 팀을 운영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더 안 되는 거다. 조직력을 해치고. 그래서 이 선수를 내보내야 되는데 그 근거는 여기 있다. 그리고 통계자를 딱 내놓으니까 갑자기 다 조용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이런 식의 방법을 쓰는 게 관리기술적 접근 방법인 거예요. 그죠? 반박을 못하게 만들면 되잖아. 그러면 자,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요, 또 인간관계론적 접근 방법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가치관, 신념, 태도 이런 걸 바꾸는 거예요. OD랑 연결해냈나, 그죠? OD. 요거를 이제 우리가 조직 발전이라고 했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의 마음이나 태도 같은 걸 바꾼다. 사람들은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리더가 되고 나면은 그렇게 이제 보일 텐데, 원래 그렇지 않나? 여러분 얘기 한번 해보죠. 여러분들이 후배 때는 선배들이 고등학교 때 막 그러잖아요. 선배들이 야 인사 안 하냐? 뭐 이런 거 그런 거 있어요? 뭐 분위기 아직도? 그거 제일 많이 1년 차인데 그거 엄청 따지는 게 고등학생이야. 제일 많이 따져. 싸가지 없네 뭐네 하면서 요즘 애들 싸가지 없다고 그러면서 막 근데 후배 때에는 선배들이 그러는 게 너무 부당해 보여. 근데 내가 선배가 되잖아? 그럼 요즘 애들은 싸가지가 없다 또? 서는 위치가 다르면 풍경이 달라지는 거예요. 군대 갔다 온 사람들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 나 들어갔을 때는 막 폭행도 있고 막 그랬는데 나 때 다 개혁하고 나왔대. 나 때 후임 갈구지 못하게 하고 말이야. 그러고 나왔는데 요즘 애들은 근데 말은 안 들어먹는다. 거의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40년째 반복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봤더니 옛날 그 석기시대 때 석기시대 때 동굴에다가 그렇게 써놨다고 그 얘기 들어보셨죠?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어. 해석을 해보니까 뭐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인데 그거는 반복됩니다. 자기 위치가 달라지면 보이는 관점이 달라요. 그래서 아마 내가 부하일 때는 위에서 자꾸 뭐 새로운 거 시도하고 시키고 이러면 너무 짜증 날 거야. 기존에 했던 거 쫓아가기도 바빠 죽겠는데 자꾸 뭘 변화를 줘라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지. 그럼 그럴 때 어때요? 저항감이 생겨. 그런데 위에 리더가 돼봐. 그럼 어떻게 보여요? 아 얘네들 너무 나태. 너무 태만하고 그리고 맨날 했던 거 반복이나 하려고 그러고 창의적이지도 않고 너무 문제가 많아. 그래서 이걸 바꾸고 싶지. 그죠? 그럴 때 써먹어야 되는 게 조직 발전 기법 같은 거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개혁가가 돼야 되는 거예요. 다 같이. 가만히 있으면 도태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X이론적 인간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Y론적 인간으로 자꾸 이제 잠자고 있는 욕망들을 자꾸 이렇게 깨워줘야 되고 그걸 위해서는 뭐도 해야 돼요? 인센티브 같은 것도 잘 줄 줄 알아야지. 인센티브 같은 것도 그죠? 그리고 내 편으로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원래 OD와 관련해 가지고 제가 연결해서 말씀드렸던 리더십이 바로 뭐예요? 변혁적 리더십이잖아요. 변혁적 리더십으로 한번 연결해 볼까요? 변혁적 리더십에서 얘기했던 덕목이 뭐예요? 변혁적 리더십에서 말했던 덕목이 뭐야? 카리스마가 일단 좀 있으면 좋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 카리스마는요 무서워 보여야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카리스마는 이게 뭔가 사람들한테 마음을 얻는 거가 전제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이 나보다는 뭔가 세 보이고 그래서 내가 저 사람 말은 들을 수밖에 없어 이런 것도 포함은 되겠지만은 한편으로는 내가 그 사람들한테 풍기는 그 아우라 같은 게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아우라는 부드러움 속에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모범적이고 뭔가 저 사람 신뢰가 가고 그 다음에 저 사람하고 같이 가면 그래도 뭔가 이루어질 것 같고 이런 것들을 갖춰야지 리더가. 그걸 갖춘 속에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지적 자극하고 영감을 주고 비전을 제시하고 말이에요. 그리고 인간적인 배려를 하고 마음으로서 우러나오는 배려, 그죠? 이런 것들을 해야 변혁적 리더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 게 다 맞물려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개혁이 가능해진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마음은 하나도 움직이지도 않았는데 혼자만 앞에서 개혁해야 된다 막 설치면은요 자기가 튕겨져 나가요. 절대로 그거 못 움직입니다. 못 움직여.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이런 세 가지 방법이 대표적인데 요게 시험에 가끔 나와요. 이게 이제 조직의 혁신 혹은 개혁 이래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좀 알아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는 행정개혁의 과정과 저항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나왔죠. 개혁안을 국외자가 작성하냐 국내자가 작성하냐에 따라서 방향이 좀 다르다 이렇게 이제 하고 저항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죠? 저항이 있어. 저항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금 전에 우리 행정개혁의 방법하고도 연결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저항이 있을 때 이제 강제적으로 이끌고 갈 수도 있죠. 물리적인 제재나 압력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공리적 전략도 있습니다. 공리적 전략은 손실의 방지와 최소화, 손실의 보상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방금 전에 얘기했던 어떤 인센티브나
이런 것들을 제시하고 아니면 기존에 가졌던 누렸던 기득권 같은 것들을 너무 무시만 하지 말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좀 피해를 보는 측면들을 최소화해 주려고 노력해 주는 거 그런 성의를 좀 보여주는 거 그러면 상대방이 이제 이렇게 받아들일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깨트리려고 온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거든 보통 개혁가가 나타나면. 근데 그게 아니라 나랑 같이 가려고 하는구나라는 마음을 사는 거죠. 그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지 이 사람들이 거기에 뭐 협조를 하는 거지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려고 한다라는 게 있으면은 어떻게 같이 협력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공리적 전략도 좀 필요하고 아까 말했던 그 기술적 전략 같은 건데 어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개혁의 방향도 명확하게 하고 그 다음에 시점도 잘 골라야 되고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그죠? 린드블룸 같은 사람이 요 얘기를 했던 대표적인 학자예요. 사실은 점증주의론자잖아요. 린드블룸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진보적인 아젠다를 가지고 있는 정권이 경제적인 어떤 지배구조를 바꾸려고 항상 시도를 해. 린드블룸이 예를 든 거예요. 그런데 그거 티나게 하면은 니들 100번 깨져.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 100번 깨지냐? 경제 권력은 뭘 주고 있냐면 경제 권력자는 고용 문제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린드블룸이 볼 때. 그런데 이 경제 권력을 불안하게 하거나 자극을 하면 사업 확장을 안 해버려. 그럼 고용이 위태로워. 그럼 어떻게 돼요? 고용 위태로우면 국민 여론이 지금 정권을 지지하겠습니까? 지지를 안 해. 지지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권 내놓고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개혁이고 나발이고 다 끝난다는 거야. 그 린드블룸이 했던 얘기는 서서히 가라. 티나지 않게. 별로 티나지 않게. 기업이 크게 불만 갖지 않을 정도 수준에서 해라. 뭐 이런 겁니다. 그렇게 점진적으로 한 발 한 발 가야 이게 변화가 있다. 그렇게 쌓여가지고 10년, 20년 지나봐요. 큰 변화의 모습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렇게 하라고 했던 것이 일종의 기술적 전략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적절한 인사 배치 같은 것들도 있다. 그리고 공공성을 강조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행정개혁은. 이게 공익에 우선하잖아요. 라고 하면 할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말하다 보면 자기들도 꼬이거든. 말하다 보면은 이거는 못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이게 뭐 효과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시작해. 근데 잘 듣다 보면은 자기네가 일을 하기가 힘들다는 거야. 힘들어도 한번 으쌰으쌰해서 공익을 위해서 한번 해봅시다 라고 하면은 사실은 논리적으로 할 말은 없어. 우리가 월급 받고 당연히 뭐 그죠? 공익을 위해서 뛰어야 될 사람들인데 우리가 좀 힘든 거 그거 감당해 봅시다 라고 하면은 그거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놓고는 말을 못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이제 개혁이 이루어지는 거. 이게 기술적 전략이에요. 그 다음에 사회적 규범적으로는 이 사람들을 참여시키고 커뮤니케이션 확대하고 하는 거 이런 것들까지 포함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행정개혁의 특성에서 국내자에 의한 개혁의 장단점, 국외자에 의한 장단점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저 히딩크라는 사람 알아요? 알긴 알죠? 옛날 얘기긴 한데 여러분들 2002년 월드컵 때 몇 살이었어요? 뭐 거의 뭐 아기 때 뭐 기억도 잘 안 나죠. 네, 기억도 잘 안 날 텐데 시간이 이렇게 빠르구나라는 거가 진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 막 거리 응원 한다고 막 사람들 들떠가지고 막 이랬던 기억 나고 그러는데 벌써 시간이 지나서 이 얘기를 사례로 들면 옛날 얘기를 해가지고 여러분 잘 모르는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 내가. 그렇더라고요. 워낙 기억이 강렬하니까 엊그저께 얘기 같이 느껴지는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데 어느덧 시간이 이렇게 지났어. 근데 그 이후에 우리 축구가 되게 발전했습니다. 히딩크 덕분에. 왜 그런 줄 알아요? 이게 국외자에 의한 개혁이에요. 이 사람이 들어와서 뭘 깬 줄 알아요? 호칭하지 말라 그래요. 호칭하지 말라. 여기 와봤더니 선수를 뽑아놨더니 자기들끼리 선배님 공 받으십시오 이런 걸 하더래. 군대처럼. 그래가지고 뭐가 있냐면은 후배가 자기가 골을 넣을 수 있는 타이밍인데 슈팅을 안 쏜대. 선배한테 양보한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깜짝 놀란 거래요. 히딩크가 와가지고 야 이거 깨트려야 되겠다. 그래갖고 그 경기장에서는요 호칭 없이 그냥 별명처럼 이렇게 부르라 그랬다는 거예요. 별명처럼. 안 그러면 혼내키고 선후배 문화를 깨트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속에서 뭐가 있었겠어요? 당연히 어디 출신? 축구는 연대 출신이냐 고대 출신이냐 예전에는 그리고 라인이라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 사람이 그런 게 고대가 뭔지 연대가 뭔지 뭘 알아 이 사람이 왔는데 뭐 글로벌한 학교들도 아니고 사실은
그러니까 뭐가 뭔지 모르니까 그런 게 어딨어. 그래갖고 일본에 뭐 가가지고 혼자 이렇게 혼자 조용히 축구하고 있던 박지성 같은 애들 데리고 오고 찾아내가지고, 그러니까 약간 숨어있던, 이름이 크게 알려지지 않았던, 근데 국대급 실력인데 얘네들이 청소년 대표 모두 하고 왔다 갔다 했던 애들이지만은 스포트라이트를 잘 못 봤던 신예들을 발굴해가지고 앉혔던 거예요. 그때 이용표나 뭐 이런 그런 애들 앉혀놓고. 안정환은 그때도 유명했어. 인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일단은 외모적으로 유리한 게 많아. 지금은 뭐 후덕해져가지고 나랑 비슷하던데 그냥. 이제 옛날에는 정말 막 너무 멋있는 거지. 근데 공도 잘 차고 뭐 이러는데, 오히려 그때는 히딩크가 그랬대요. 얘가 자기가 스타라고 인식하는 거를 꺾으려고 약을 올렸대, 점점. 그래서 고용도 저 기용도 안 하고 일부러 벤치에 있게 하다가 후반전에 쓱 넣어주고 뭐 이런 걸 하면은 내가 막 달아가지고 열받아. 왜냐면 당연히 이 팀에서 내가 중심이 돼야 된다라고 자기도 모르게 생각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안 쓰는 거야. 짜증나는 거지. 왜 나 중심으로 팀이 운영이 안 되나. 이제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제 교묘하게 이렇게 하는 건데, 우리나라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서로의 선후배 관계, 뭐 형 동생 관계, 서로 아는 사람 엮이고 이러다 보면은 그런 거 휘둘리지만 이 사람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런 게 없어요. 근본적으로. 그래서 아주 발상도 전환하고. 그때 우리는 왜 우리 축구가 안 되나 얘기했을 때 체력이 안 돼가지고 후반전에 골을 먹는구나 그렇게 알고도 있었는데, 그거보다는 그 얘기 아닌데 거꾸로 얘기했어. 그거보다는 그때는 축구가 우리나라가 외국 애들보다 기술이 안 되니까는 맨날 정신력으로 해야 된다 그러고, 그때 유명한 축구 해설가는 맨날 그런 얘기, 전반전 끝나면 지금쯤이면 감독이 그 라커룸에서 선수들을 한번 야단을 쳐야 된다, 이런 해설을 했다니까, 원시적으로. 그랬었는데 히딩크가 와서 뭐라 그랬냐면요, 한국 선수들이 기술이 유럽 애들보다 훨씬 좋다는 거예요. 다 깜짝 놀랐지, 뭐라는 거야 뭐 이랬는데,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우리나라 선수들은 양발을 다 쓴다는 거예요. 근데 외국에는 그런 애들이 거의 없대. 양발을 다 쓴대. 기술이 너무 좋대. 근데 우리가 체력으로 버티고 있다고 참 그때는 믿었었던 것 같아. 오로지 체력으로 버텨야 돼. 그래서 정신력 얘기를 하는 건데, 힘들어도 버텨. 근데 거꾸로 진단하는 거예요. 체력이 너무 거지 같다는 거야. 그래서 맨날 체력 훈련만 했대. 체력 훈련만. 응?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구계자가 들어오면 근본적인 개혁을 할 수 있는. 근데 그걸 갖다가 믿어준 게 다행이에요. 그때는 믿어준 게. 그래서 끝까지 이렇게 믿어준 거. 그 바람에 이제 우리나라 축구가 문화가 많이 달라지고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손흥민 같은 선수들이 등장해야 돼요. 승부욕도 있지만은 즐기는 거. 자기가 좋아서 이걸 해야지. 옛날에는 그거보다는 막 혼나가면서 막 하고, 막 한번 지면은 막 다 초상집 분위기 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옛날식 어떤 그 마인드가 있었는데 그 계기로 바뀌었다. 자, 이제 494페이지. 네. 4절에 행정개혁의 사례가 나와 있는데요. 이게 나온 적이 있는 게 어떤 거냐면 그거예요. 쭉 가서 국가성과 심의 있죠. 6번에. 예, 요게 이제 물론 위에 있는 것도 언급된 적이 있는 애들이긴 해요. 그래서 여기다 실어 놓은 거죠. 절약과 능률을 위한 대통령위원회 해가지고 있었고, 그 밑에 후보위원회 같은 것도 이제 이렇게 있죠. 그죠? 후보위원회 같은 데도 있고, 여기는 특히 성과주의 예산제도, 그 전에는 무슨 예산제도? 라인 아이템 버제팅 시스템, 그걸 바꾸자고 얘기할 때 이제 후보위원회 같은 거를 좀 떠올려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국가성과심의회는 클링턴 대통령. 클링턴이면은 언제냐면요, 레이건이 있었잖아요. 80년도에 당선돼서 81년부터 8년 했어. 8년을 하고, 그 다음에 조지 부시, 여러분들이 아는 그 조지 부시의 아버지 조지 부시, 그 사람이 4년을 하고 그러고서 끝나. 떨어졌어. 누구한테 떨어지면 클링턴한테. 클링턴이 그러고 8년을 해요. 8년을 해. 그러고 다시 아들 부시가 8년을 또 하고, 그 다음에 오바마고 그런 건데요. 여기에 이제 그때 클링턴 때 추진했던 게 국가성과 심의회라고 하는 거고요. 부통령이었던 고어가 책임자가 돼가지고 국가성과 심의회, 여기에 이제 활동을 했다라고 봐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채택된 게 고어 보고서예요. 고어 보고서. 이게 근데 신자유주의적인 개혁이에요. 신자유주의. 민주당 정권이긴 하지만은
그 당시 이제 신자유주의적인 방향을 확고히 해서 나아갔다 해가지고 거기 보면 형식주의 제거하고 고객 우선주의, 결과 달성을 위한 권한의 부여 같은 것들이 나와 있죠, 그죠? 그런 걸 봐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런 건 맞물리는 게 감축관리론이잖아요. 이런 것도 일종의 행정개혁이고요. 기업가족 정부 같은 걸 내세우고 막 그랬다. 그리고 영국의 행정개혁으로 우리가 공부했던 게 뭐가 있어요? 넥스 스텝스 이런 거 있었잖아요. 넥스 스텝스. 그러면서 막 그 어떤 거 도입해요? 응? 책임운영기관 같은 거 도입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민영화 이런 것들도 하고 그래서 여러 차례 이제 행정개혁을 해가지고 책임운영기관도 도입했고 그리고 또 뭐도 했냐면은 이런 거 있었잖아요. 정부 규모를 이제 축소하는 방법으로 어떻게 했냐면 어떤 정책 같은 것들을 구현해야 될 때 이렇게 했다는 거죠. 야, 그거 꼭 필요해? 질문. 필요해. 그래? 그러면 민간이 하면 돼? 안 돼? 안 돼. 알았어. 그럼 위탁은? 위탁해? 안 돼? 아씨, 그래? 그럼 정부가 해야 돼? 그러면은 경쟁을 붙이자. 이런 식으로 하는. 이런 식의 신자유주의적인 개혁들. 이런 것들이 시험에서 좀 언급되는 내용들이에요. 알겠죠? 네. 그런 것들을 좀 떠올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딱 하고요. 이제 이렇게 해서 활용론까지는 했고, 지방행정론부터를 달아보도록 할게요. 이제 알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사실상 뭐 1시간 좀 더, 뭐 2시간 조금 덜 되게 이렇게 해서 마무리입니다. 타임수로는 2시간이지만, 예, 그렇게 해서 그 두 개의 챕터만 이렇게 정리를 하고 두 개의 주제만 우리가 주목을 해보면 되겠고, 이제부터는 좀 빡셉니다. 근데 지방행정은요, 특히 우리나라 제도나 뭐 관련해 가지고 디테일하게 알고 있어야 될 것들이 많아져 이제. 그래서 좀 힘듭니다. 그리고 요쯤 되면 여러분들도 지쳐가죠. 우리가 이제 기본 이론을 이렇게 쭉 해오는 과정에서 많이 좀 힘에 부치고 있을 텐데, 그럴 텐데 그래도 요 끝에까지 기력을 상실해서는 안 됩니다. 네, 요 부분 잘 좀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재밌습니다. 잘 보면은. 네, 자 쉬었다가 다시 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어요.